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라 그 얘기예요. 중산층과 서민 잡아먹는 정책들이에요. 다 이게. 어떻게 이런 정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수요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그럼 집값이 더 떨어지죠. 당연히. 경제는 박살이 나고 있는데 주택 가격만 계속 뜨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제 해제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도입하는 좀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결정을 좀 번복한 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것을 해제했다는 게 너무 정말 황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22년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이 서울 기준으로 강남 기준으로 2018년부터 시작해서 한 3배 올랐어요. 그 지난번 정부부터 계속 올리고 그게 이제 2022년 중반까지 계속 올랐어요. 그게 이제 정책 실패가 하나가 있고 제가 책에 자세히 썼어요. 이게 왜 정책 실패인지.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체 3배 오른 것 중에 절반은 정책 실패, 절반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금리 상황이 되고 이제 경제도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막 이러니까 드디어 이제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질만 하니까 정부가 바뀐 거죠. 이제 윤석열 정부로 딱 바뀌면서 다시 또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여러 가지 쓴 거예요. 여러 규제도 막 풀고 또 그러면서 또 뭐 여러 가지 특례 대출이라는 걸 막 했잖아요. 뭐 2023년에는 뭐 특례 보금자리론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신생아 특례 대출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올해는 또 뭐냐면 청년 드림 주택 대출에 20세부터도 또 돈을 빌려주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20세가 무슨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삽니까? 정말 황당한 정책을 계속 쓰면서 계속 집값 띄우기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도 지방은 다 주택 가격이 이미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서울만 아직도 하락하지 않은 상태고 특히 강남은 아직 집값이 하락하지도 않았어요. 주로 서울 주변부만 좀 하락하고 있고 또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데 그걸 못 참고 집값이 이제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어쩌면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불안할 수 있으니 이제 풀겠다 이렇게 지난해 말부터 계속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러다 2월 12일 제 기억에는 그때 이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뜬금없이 딱 해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 나가서도 그때 한참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하니까 금방 뜨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집값이 막 불처럼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소공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쏘아올린 공이다. 이렇게 하지 막 엄청나게 집값을 띄운 거죠. 집값이 막 띄워버리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지금 너무 부동산에 돈이 몰려서 문제고 너무나 또 이 가격이 소득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젊은이들로 하여금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가 이제 끊어지는 것도 문제고 또 지방과 수도권, 지방과 서울 간의 이러한 어떤 주택가격 양극화도 이게 결국은 그게 사회 양극화로 결국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집값을 띄우겠다 이런 정책을 쓰니까 정말 문제다. 그래서 이걸 한다는 반만에 너무 집값이 막 뜨니까 이걸 다시 또 이제 원상 복귀할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들어가지 않았던 강남구라든가 뭐 용산구까지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다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다시 묶었는데 정말 만사지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정책은 너무 물량적으로 막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규제하는 정책인데 그런 정책을 안 써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뭐 특례 대출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니까 집 사라 이런 정책만 안 해도 집값은 하향 안정화돼요. 더 그것 말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싱가포르처럼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공공주택을 좀 많이 공급을 해주면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은 특히 결혼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아이를 낳는 사람들에게는 공공주택을 좀 많이 공급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공공주택 LH가 공공주택을 자기가 직접 하나요? 아니에요. 이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막 그 자기들이 분양한다고 하는데 분양을 왜 해요? 자기들이 지금 직접 져가지고 싸게 원가 공급을 하면 되지. 사실은 이미 토지 그런 조성을 했잖아요.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것도 원가로 그걸 갖다 분양하지도 않아요. 그걸 갖다 비싸게 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도 다 그걸 또 비싸게 또 다시 또 건축비에다 포함시켜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공공주택을 싸게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을 해야 된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요. 공공주택이 80%예요. 그리고 자가주택 소유율이 무려 90%나 돼요. 거기다가 또 뭘 해야 되냐면 이 소위 보유세,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너무 낮아요. 이게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고 미국의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요. 제 책에 정말 자세히 제가 계산도 해봤어요. 뉴욕하고 서울 강남하고 똑같은 정도의 그러한 가치를 갖는 집값을 현재 보유하고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실제 연간 그 세금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5분의 1 정도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싸게 그냥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 대신 뭐가 비싸냐면 거래세가 비싸요. 거래세, 주로 취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이게 비싸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보유하는 데는 별 부담이 없고 반대로 거래를 하려니까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이 부동산 관련한 그 세수는 변화 없게 하되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주면 이거 당장 제가 보는 집값은 하향 안정화돼요. 근데 그걸 하겠어요? 안 하죠. 왜 안 하겠어요? 자기들 집값이 떨어져요. 정치인들부터 제가 다 그분들이 어디서 사나 보세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그리고 또 언론인, 그리고 저 같은 교수들, 뭐 의사들 다 어디 살아요? 다 거기 살아요. 내 집값 올라가는 것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국가, 우리 젊은이 미래를 좀 생각해서 좀 적어도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절대 위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현재 상황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신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가계부채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 아니냐는 일반적으로 이제 GDP 대비로 보거나 아니면 가계소득 대비로 이렇게 봐요. 근데 가계소득 대비로는 잘 발표를 안 해요. 사실 더 중요한 가계소득이거든요. 가계소득 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GDP를 가지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한국은행이 현재 발표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 90% 초반이다. 91%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그 수준이 100%가 넘었어요. 101, 2%. 그럼 그 사이에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추계하는 방법을 바꾼 거예요. 추계하는 방법을. 기준 연도를 2020년을 바꾸고 어떻게 바꿨다고 하면서 이게 비율이 갑자기 100% 초반대에서 90% 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실제 안 줄어들었다.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재 그게 맞다 하더라도 OECD 국가 중에서 보면 제일 많은 나라 뭐 스위스, 그다음 뭐 캐나다, 호주 뭐 이런 나라라고 하고 우리 한 네 번째라고 하는데 사실 네 번째가 아니라 단연코 1위예요. 왜 1위냐면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들하고 달리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그런 부채 말고요. 개인 간에 빌리는 부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세 보증금이에요. 전세 보증금이 왜 부채냐? 당연히 부채죠. 이 임대인이 내 집을 담보로 임차인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그것도 이거 엄청나요. 1억, 1억, 2억이 아니라 10억 이상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만약에 집값이 좀 떨어져요. 그럼 깡통 전세, 역전세 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무서워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100%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 정부가. 정말 황당한 정책이라고 또 생각하는데 그것도 플러스 해가지고 또 전세 보증금도 이걸 100% 가까이 다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전세를 들어가는데 거의 5억을 다 빌려줘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들어가니까 가계부채도 늘릴 뿐만 아니라 쉽게 전세 보증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이 집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 그래 그러면 집값도 올라가니까 우리 전세 보증금도 좀 높여주세요. 그러면 따라서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니까 그거 가지고 또 집값도 올리는 명분도 되고 또 주인은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딴 데 가서 다른 집 사고 또 아니면 다른 데 갈 때도 또 자기는 또 자기대로 또 전세 그 보증금 또 대출을 또 받아요. 또 100% 보장까지 받아요. 최근에 이제 그걸 갖다 너무 심하니까 90%까지 보장을 받는다. 뭐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는데 90%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예 그런 거 없애야 되고 전세 대출도 없어야 되는 거 맞는데 어쨌든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이게 무려 136%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시면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께서 계산해서 올해 초에 발표한 자료예요. 보면 이게 스위스가 118%인데 우리는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한 136%가 된다. 그래서 이게 전세 보증금이라고 이분 얘기도 안 해요. 이분은 항상 전세 부채라고 하든가 뭐 이렇게 이름을 부채라고 아예 이름을 쓰시더라고요. 이 부채예요. 이게 부채. 전세 보증금이 아니라 전세 부채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부채는 GDP 대비로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최고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보다 이 개인 간에 빌린 돈이 굉장히 위험한데 이걸 관리 안 하고 계속 두는 거예요. 현재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GDP, 명목 GDP 증가율 정도 내에서만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올해 한
60조 원 약간 넘게 정도만 적어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건 용인하겠다. 그 정도까지. 근데 그것도 황당한 게 지금 정부가 지금 올해 정책 대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뭐 청년들이 무슨 주택 대출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해가지고 얼마를 지금 대출하겠다고 하냐면 무려 60조 원이에요. 시장 금리보다 훨씬 싸게. 시장 금리는 지금 주택 담보 대출이 한 4%대인데 이거는 2%대로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라 그 얘기예요. 아니 자기들이 지금 가계대출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전체 약 80조 원 중에 60조 원은 전부 다 자기들이 싸게 빌려주면서 하라고 하면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이러한 금융상품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는 거잖아요. 20조 남짓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 영상에 악어의 눈물이라고 했어요. 악어의 눈물. 집값 떨어뜨리고 뭐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중산층과 서민들 위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 잡아먹는 정책들이에요. 다 이게. 어떻게 이런 정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젊은이들 정말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서민들 정말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미래 먹거리 못 만들고 또 그래가지고 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위기 상황으로 계속 내몰아 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영끌로 주택을 매수한 이제 세대들도 많은데 그럼 앞으로 좀 어떤 후폭풍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이 계속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시장 원리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일부에서 뭐 계속 뭐 부동산 가격 전망을 하는데 전 전망이 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전망하면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하잖아요. 아 일부는 뭐 공급이 앞으로 부족할 거다. 공급이 왜 부족해요? 공급은 새집, 신규 주택, 신규 아파트 분양도 공급이지만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것도 공급이에요. 이건 서울만 해도 지금 한 9만 건 정도 되는데 이게 사상 최고치예요. 그만큼 공급이 지금 많아요. 사람들이 지금 물건을 내놓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러면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요는 실제 거래 건수를 보면 되는데 그 수요를 정부가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규제 풀고 아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던 걸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특례 대출을 해가지고 그거 빚내서 집 사라. 그거 없으면 수요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그럼 집값이 더 떨어지죠. 당연히. 그걸 계속 붙들고 가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갈 거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정부가 아니면 정치권이 언론이 계속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계속 지금 정부 부채가 너무 많은 상황인데 그리고 이게 문제라는 것도 다 지금 알고 있는데 계속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경제 성장률이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우리의 소득이잖아요. 소득이 계속 늘어나 줘야지만 수요가 늘어날 텐데 계속 잠재 성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 거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인구는 또 인구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돼서 또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도 줄고 또 주택 수요를 많이 잠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젊은 인구 보통 우리가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라고 하는데 그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미 서울도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집값이 뜰 거냐는 거예요. 아 그럼 일부에서 그래도 금리는 계속 떨어질 거잖아. 아니 지금 미국도 지금 금리를 쉽게 못 떨어뜨릴 텐데 우리만 계속 금리 떨어뜨려 가지고 환율 폭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을 하지 않으면 못한다. 경제는 박살이 나고 있는데 주택 가격만 계속 뜨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전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내 돈이 정말 100%다. 아니면 부모한테 엄청난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엄청난 그러한 연 수입이 있다. 그러면 뭐 사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자산은 50%도 안 되는데 덜컹 그냥 빚내가 집 사는 거는 지금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부동산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만 안 해도 일단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돼요. 마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는 가격을 띄우는 그러한 정책을 하지 말아라. 그게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특례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특례 보금자리, 뭐 신생아 특례 대출, 아니면 청년 주택, 뭐 드림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자꾸 돈을 빌려주는 정책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더 적극적으로는 공공주택을 좀 많이 져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세제 개편을 해야 된다. 종합부동산세도 다 필요가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보유세만 높여주고 그리고 거래세는 낮춰라. 그 대신 전체 세입은 증가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대로 두되 보유세와 이 거래세
이 구조만 바꿔주기만 하면 저절로 안정화되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교수님 이 책에서 한국은 앞으로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속도로 늙어가는 급성 조로증에 걸린 상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내다본 이유와 근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 우리나라의 그 인구 고령화 속도가 전 세계 제일 빠르니까 네. 그래서 좀 늙어가고 있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빨리 늙어가느냐 하면 지난해 우리는 합계 출산율이 0.75명이잖아요. 네. 지지난해 0.72명이에요. 그래서 약간 반등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는데 사실은 0.75명이면 우리가 보통 이제 현재 인구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합계 출산율 2.1명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OECD 우리가 지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선진국 클럽 평균 1.5명의 딱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한국은행 자료인데요. 이게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OECD 국가들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 고령 인구 비중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지금 20% 정도 되거든요. 고령 인구 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이야기를 할 때부터 고령 인구 비중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한 20%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OECD 한 평균 정도 돼요. 아 그러니까 아직 상황이 나쁘지 않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맨 오른쪽 보시면 제일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가 일본,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뭐 이런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고령 인구가 변화하는 그 추이를 앞으로 전망을 해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늙어가고 있잖아요. 이 빨간 선이 이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이게 2070년대 중반이 되면 46.5%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절반은 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일 많이 늙었다고 하는 일본이나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그때 가도 40% 밑이에요. 우리나라는 50%에 근접해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늙은 나라가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참고로 일본은 고령 인구 비중이 30%예요. 우리나라는 20%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그걸 추월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이면 추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라가르 지금 ECB 총재죠. 예전에 그 IMF 총재였던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집단 자살 사회다 한국이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어떤 전문가는 인구 전문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 소멸을 겪을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또 어떤 분은 북핵보다도 위험한 것이 바로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라는 중요한 이유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한때는 그렇게 막 10%대까지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때는 엄청나게 젊었거든요. 빨리 또 인구도 늘어나고 또 젊은 인구가 더더욱 빨리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았고 그래서 한때는 한강의 기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제 정반대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한다면 너무 빨리 하잖아요. 그때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인구도 늘리고 또 그러면서 경제 성장도 빨리 했는데 이제 너무나 빨리 늙어가고 너무나 빨리 애를 안 낳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너무 빨리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큰 문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 산업 전반이 다 지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정부가 어떤 좀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경계해야 될 리스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정부가 지금 왜 지금 인구 고령화가 나타나는지 또 우리나라 주가가 왜 이렇게 정말 죽을 쓰고 있는지 왜 우리나라 내수가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지 정말 알아야 돼요. 아니면 알고도 지금 모른 척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정말 더 이상 이렇게 계속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깨우쳐야 돼요. 반성하고 그래서 정말 새로운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안 가서 그렇잖아요.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순이다. 그러니까 국장 탈출은 뭐 권력순인지도 모르겠어요. 똑똑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다 도망가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럼 왜 도망가겠어요?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다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왜 상황이 나쁘냐? 돈이 일단 글로 안 가는 거고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돈이 다 글로 안 가요. 그럼 다 돈이 어디로 갔나요? 이 기자님 다 잘 아시잖아요. 많이 이런 경제 뉴스 하시니까 어디로 갑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돈이 부동산. 그렇죠. 다 부동산으로 가 있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그게 다 뜬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거의 2배 다 떴잖아요. 다 글로 돈이 다 몰려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돈을 빌려서도 글로 가요. 그래서 가계 자산의 80%가 다 부동산이에요. 그 지난번에 토지거래 허가제 뭐 잠깐 풀었다니까 돈이 또 막 몰려 글로 가잖아요.
아,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뭐 밸류 프로그램 해도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왜? 아, 이쪽 보니까 이쪽은 뭐 정부가 계속 띄우기를 하고 있네. 이건 역대 정권부터 계속 그래요. 사실 지난번 정부부터 2022년 여름까지 3배 올랐어요. 그래놓고 결국 정권을 이제 잃었는데 이번 정부가 다시 또 그걸 떨어질 만하니까 다시 또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좌우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뭐 시청자분이 뭐 이건 뭐 문재인 때문에 이건 뭐 윤석열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다 책임이에요. 어떤 정권이든 다 똑같아. 모든 정치인이 다 책임이고 공무원들도 다 똑같아요. 이거 계속 띄우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다. 그분들이 다 어디 사는지 보세요. 다 서울 살고 다 강남 살아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 다 나왔잖아요. 그게 그 주식은 또 채권은 다 해외에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 가격이 안 뜨죠. 더군다나 지금 외국에서 엄청난 쓰나미가 막 몰려오니까 더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 뭐가 더 좋아졌다고 주식 가격이 오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왜 증권사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식 사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손해보면 책임질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이 그럼 재산 팔아서 사세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저 흥분하네. 오늘 나오면서 제 아내가 오늘은 흥분하지 마세요. 근데 이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흥분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일단 정말 주가를 띄우고 싶으면요. 제대로 밸류업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가게 해야 되겠어요. 부동산으로 가지 않고 주식시장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집값 뜨면 그게 과연 수출을 하나요? 그게 AI를 만드나요? 그게 주식시장으로 가야지만 그래야지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더 좋은 상품 신상품을 수출도 하고 거기에서 AI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국제적인 경쟁력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 저희가 이번에 댓글을 남겨주신 구독자분들께 이제 교수님 저서를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각 회차마다 베스트 댓글 2분을 선정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